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시장의 영향력들을 봤다면요. 이제는 조금 좁혀가지고 이 로드맵의 주요 내용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뭐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교수님께서 나눠주셨는데 그 단계별로의 설명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약간 말씀드리긴 했는데 1단계는 뭐 법정 이게 현재 뭐 검찰이라든지 국세청 이런 분들은 그래서. 돈을 받아가야 되는 거니까 하고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이미 좀 있어요. 이거는 검찰, 국세청, 검사처 등 이미 이제 계좌 발급이 허용된 데가 있고요. 2단계는 비영리 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에서 현금화 목적의 법인 계좌 개설이 허용됐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비영리 법인이니까 일단 예를 들면 뭐 기부금이라든지 그런 걸 받은 거를 뭐 현금화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2단계로 나눈 거는 뭐 어쨌든 의미가 저는 이제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이것도 왜 이렇게 이거 비영리 법인 갖고 있는 데가 얼마큼 많아요? 뭐 그런 약간 이슈가 있어요. 있지만 2단계가 비영리 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금화 목적 법인 계좌 개설이 허용되는 거고요. 3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 법인과 전문 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되는 겁니다. 이 숫자가 한 3,500개 정도 되고요. 상장 법인이 2,500여 개, 전문 투자자 등 등록 법인이 1,000여 개가 돼서 여기에 3단계가 핵심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상장 법인과 전문 투자자 등록되는 것들이 일단 이게 아마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법인이 된다는 거 여기서 이제 아까 2단계는 비영리 법인은 아마 이건 아까 시간을 벌기 위한 그렇게 좀 버퍼로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 법인 하는 게 아마 이게 이제 메인인데 이게 3단계가 하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3,500개 되는데 요것들이 되면은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 내에서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자산거래소에 대한 계좌가 되면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아주 멀었습니다만 뭐 앵커님도 월급을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좀 있으면 옵니까? 네. 물어보세요. 여기 네. 서울경제한테 제가 드리는 건 아닌데 네. 좀 있으면 월급을 네. 비트코인 받을게요. 그것보다는 비트코인 한 개를 연봉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관여된 게 아니라 근데 아마 좀 지나면 이제 시청자분들도 좀 지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약간 다르긴 해요. 이게 현금화 목적되는 거라서 이제 좀 지나면 여러분들 월급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갖고 있는 CBDC, 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는 날이 저는 이제 몇 번 뭐 과장되긴 합니다만 제가 몇 번 얘기는 했는데 금융기관 갈 때마다 이러면 약간 디베이트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런 시대가 온다. 점점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로드맵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제 회사 내에서 포트폴리오로 암호화폐를 채택하기까지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실화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일반적인 기업이 이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거는 좀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올해는 개설이 되는 거잖아요. 법인 계좌를 열어준다는 것뿐이고 그것은 자체는 어떤 통로는 열어주긴 하는데 이거를 회사 전략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회사의 결정이기도 하는데 아마 금융위 금감원에서는 아마 가이드라인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팔 때는 이렇게 해라, 살 때는 이렇게 해라. 뭔가 우리나라는 뭐 가이드라인 좋아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혁신적인 부분이 약간 어쨌든 열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법인 관점에서 이제 제가 거꾸로 아까 마이크 스테이지 같은 이런 혁신적인 게 나올 수 있느냐 또 다른 문제일 거긴 합니다만 그런 통로가 열렸다는 의미가 있다 보여지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마 뭐 이따 또 말씀드린 금융 당국에서는 뭐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뭐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뭐 확인을 강화하고 제3의 가상자산 보관 관리기관을 활용 권고 그래서 이게 커스터디거든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위탁하는 수탁하는 이 커스터디는 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주에 법인 계좌가 열린 순간에 바로 돈 버는 거는 거래소도 돈을 벌겠죠. 이게 돈이 일종의 피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커스터디 업체, 위탁 수탁 업체들이 특히 가상자산 수탁 업체들이 좀 많이 플레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나올 것 같고 아마 투자자에 대한 뭐 공시 확대, 매매 가이드라인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풀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아마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당장 우리가 또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일단 저도 공부한 바로는 비영리 단체들이 이제 기부금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매도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들도 좀 들리고 거래소들도 그 거래 수수료를 암호화폐로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매도가 안 됐었는데 그걸 매도할 수 있는 거는 한시적으로 좀 허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비영리 법인들이 이렇게 암호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 좀 좋은 걸까요,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뭐 크로스보더 예를 들면 이제 가상 우리나라 현금이나 카드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분들이 나는 기부를 기부를 할 때,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스위프트 마잉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텐데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크로스보더 글로벌하게는 그 거래가 되고 이제 기부도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면은 해외에 있는 만약에 좋은 뜻이 있어 그러면 기부 단체에서는 바로 나오게 되면 그걸 바로 뭐 한정돼 있던 뭐 피아트 머니였다가 이런 디지털 자산이 되면 훨씬 더 폭이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그에 따른 부작용들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이 법인 계좌 허용에 관해서 주의해봐야 할 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과제에 관해서도 좀 언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자금 세탁 방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들이 아까 이거는 아마 계속 자금 세탁 방지라고 하는 건 디지털 자산, 뭐 기존 금융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예상돼서 자금 세탁 방지는 계속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방안도 늘어날 것 같아요. 이제 현재 관련 가이드라인이 우리가 법인 계좌 열어줬잖아 대신에 그냥 멈춰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금 세탁 방지 연결돼 있는데요. 이것들이 모니터링 강화가 돼서 이것들이 사실은 이상한 데 쓰이지 않겠다. 그런 것들은 뭐 금융위 근간한 뭐 FIU에서 워낙 그 본질적으로 하는 업무니까 거기다가 디지털 자산 법인 계좌 풀어줬으니까 마음껏 써는 안 되겠죠. 당연히 자금 세탁 방지하고 모니터링이 더 강화가 될 것 같고요. 추가 제도가 정비될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 그리고 외환세제 등 추가적인 법 제도가 정비가 필요할 거예요. STO를 포함해서 어쨌든 기존 금융권에서 디지털 자산이 확대되고 영향력이 연결되는 거는 뭐 그건 막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금 세탁 방지, 모니터링, 추가 제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아마 그리고 뭐 투자자에 대해서 뭐 어떻게 너희 공시 확대를 해, 그래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서 뭐 STO, CBDC 이게 다 연결되어 융합돼 있긴 한데요. 이런 뭐 제도들 가이드라인이 좀 더 많이 나올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자금 세탁 방지에 관해서 금융당국 자체가 좀 많이 우려를 하면서 법인 계좌를 허용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교수님? 그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겠죠. 그게 이제 정확한 포인트신데, 네. 그러니까 너희가 이상하게 쓸 수 있잖아 막아 놓은 건데요. 근데 그것들은 자금 세탁 방지는 원래 잘 강화를 했었는데 거기다가 법인 계좌가 열리면서 너 이상하게 쓰는 거 많아질 것 같아라고 하는 늘 가능성이 있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막아놨던 거는데 몇 번 말씀드린 트럼프 2.0이 이미 다 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는 아마 더 이상은 못 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역할을 하셨는데, 그래서 금융위 금감원은 본질적으로 일 벌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공무원들이시. 근데 그것들은 이제 시장의 요구, 글로벌한 이런 시장의 요구 그리고 글로벌한 흐름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도 움직임이 지금은 있는 거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규제가 좀 철폐되는 그런 분위기던가요? 지금 미국은 이미 코인베이스에 지금 제가 자료가 좀 퍼센트가 60% 70% 이상이 법인 계좌였어요. 거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자산이. 하시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SEC나 CFTC가 싸우지만 싸우는 거고 이미 월스트리트는 이미 이 시장에 올 거야 해서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죠. 뭐 마이크스테디도 있고 JP모건, 골드만삭스가 있었던 거였고요. 스타벅스도 있었고. 근데 지금 글로벌리는 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전에 뭐 법무부 장관 ICO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법제가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일종의 말로 하는 가이드라인, 그림자 규제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저도 이제 금융위 금감원 가끔 저도 AI나 그런 것 때문에 만날 기회가 좀 있는데 제가 규제도 필요하고 진흥도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어쨌든 법인 계좌 풀렸다고 하는 거는 좀 더 지능 쪽으로 갔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글로벌적인 어떤 동향들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발을 맞춰서 가는 느낌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법인 계좌가 단계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에 관해서 교수님의 마지막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번 일? 저도 이제 자문료를 비트코인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요. 그래서 네. 아마 이런 거래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있던 금융 쪽 자산에 대한 것들이 좀 확대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AI, 웹3 융합은 거의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법인들이 이런 계좌가 거설돼서는 부분에서 이게 그냥 계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적인 확대되는 전략으로 확대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